앉아서 정치가 실종된 작금의 정치 산실인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첫 섹션 대한민국 길을 묻다 라고 하는 주제의 사회를 맡은 윤경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최근 서울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국민들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빠져 있고 공정성 불만 불신이 60%를 넘었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했으면 아마 70%가 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벌써 몇 달 전 얘기인데도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울분과 참 안타까움이 전 국민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바로 우리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주제의 첫 번째 섹션으로 대한민국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제 세 분야의 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첫 섹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섹션의 발표 1은 우리 다 잘 아시는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임현진 교수님께서 정치개혁 시간이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정상 지금 두 번째 발표를 맡으신 이영훈 교수께서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발표를 좀 하시고, 이어서 임현진 교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께서 현재 작품에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역사 문제, 한일 관계 문제, 이런 문제 쟁점 등을 좀 중심으로 했습니다. 발표는 20분씩으로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오늘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이영훈 강원대 교수께서 한국의 저출산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이현웅 교수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부천수 대표님께서 저에게 발표 의뢰를 하셨을 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우리 좀 계획식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발표하게 됐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위기의 상황이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위기의 한국 경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물에 갖고 계신 거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 초저출생, 그리고 또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저희 소견을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도 이제 강원대학교 올해 지난 8월 말에 이제 정년 퇴직하고 명예 교수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이제 제4의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거대 담론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그야말로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네 가지 뉴 노멀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 우리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전 지구적, 전 인류적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두 가지에 연관되어서 전 세계가 이제는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 양극화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뉴 노멀이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 위기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1의 길, 그리고 국가적 어떤 사회적 계획 경제 제2의 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토니 블레어 이런 분들이 추구했던 제3의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4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쓴 최근의 책 예정된 미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의 길 연구소 우리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말씀을 거기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부는 제가 크게 세 개로 나뉘었는데요. 일부는 지금 왜 현재 우리가 위기다, 두 번째는 왜 위기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좀 전에 거대 담론 측면에서 네 가지의 뉴 노멀이 위기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 그 위기 상황이 크게 보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게 이제 양극화와 굉장히 맞물려 있고, 그것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월드뱅크의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중진국 함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 탈출한 그러한 모험적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선진국답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좌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예 선진국 함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달았는데, 그걸 선진국 함정에 지금 빠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데 제가 4시부터 강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시간 동안 사실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2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일부만 말씀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우리나라 위기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너무나 지나치게 소위 얘기하는 건설 투자, 그것도 주택 건설만 해가지고 부동산 계속 거품만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저출생 고령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악순환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바로 미래의 소득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4가지 뉴 노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디지털 사회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가 처음에 30만 년 전에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 원시 수렵인으로서 29만 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10,000년 전쯤에 농업혁명하면서 농업사회로 이르다가 다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하면서 산업사회로 갔다가,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혁명, 디지털 기술 혁명이거든요. 기술 혁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 혁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디지털 사회로 바뀌는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이 산업 사회에 그러한 해왔던 그러한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적어도 이것을 그냥 두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2030년대 중반 정도 가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 잠재력이 한 0%대로 떨어질 것이고, 40년대 중반이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정말 가능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그렇고요. 일본이 1990년대 초에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 지금도 계속 사실 탈출을 못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0%대의 성장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진국 함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 중요한 원인이 첫 번째는 저출생 고령화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어디다 쓰느냐 하면 집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책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게 다 끊어져 버렸네요. 대책 여기서 하겠습니다. 대책은 저는 첫 번째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실은 1960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서 이만큼 왔는데 굉장히 빠른 그 고도 성장을 중요한 원인을 여러 가지 꼽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꼽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구 보너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500만 년 인구였던 것이 5,100만으로 늘었고 특히 젊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 굉장히 빨랐는데 최근에 가지고 그것이 총수도 줄고 더군다나 인구 고령화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구 오너스, 인구 재앙인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하는 다시 말해 건설 투자 위주의 그런 경제 성장에서 디지털 지식으로 리드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도 디지털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출산율 높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다시 말해 출생률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사실 달라요. 합계 출산율 그리고 우리가 총 출생률 이거 두 개 조출생률이라고 하는데 다른데 어쨌든 일단 제가 혼용해서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률 또는 출산율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줄어들긴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원인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긴 한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하다. 제가 대학에 있어 보면 대학 졸업해가지고 1년이 지나도 일자리를 못 구해요. 일자리를 구해도 그게 인턴이고 비상근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일자리 겨우 구했어요. 구했는데 보니까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거기 가니까 집값이 정말 이게 평생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게 모아도 25년 걸려도 집을 살지 말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저기서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비대해져 있고 너무 지나친 학벌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복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비가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녀 교육비 제일 비싸다. 이런 통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집 쌓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여성이 요즘에는 대학 교육 이수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대학 교육 나왔는데 나도 일하고 싶은데 일하려면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경제학자니까 통계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합계 출산율 변화율만 봐도요. 이게 상관계에서 0.62나 돼요. 굉장히 높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이게 급격하게 높아질 때마다 그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고 그리고 실제 지난번 정부 때 사실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랬을 때 사실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이것을 지나치게 또 자꾸 또 부양하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디냐면 정말 형편없이 못 사는 아프리카 국가나 아니 중국에 있는 일선도시들이에요. 거기서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부동산 법을 꺼지고 거기서 출산율이 1.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거길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대책은 뭐냐면 이것이 보면 일자리 문제고 주택 문제고 그리고 교육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육 이 병행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종합적인 부총리급의 그러한 힘 있는 부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정부 때 계속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 4가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번 총선 때 양당에서 다 그걸 하자고 했어요. 이름만 좀 다르지만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인구부를 그냥 만들고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저는 여성가족부를 앞에 여성을 인구로 바꾸고 가족을 그냥 살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합하고 이거 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도 다루는 이게 가정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인구 가족부로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기왕이면 많이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실 신문에도 계속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 안정 대책은 사실 우리가 계속 정부가 계속 주택가격 안정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안정화가 이게 상향 안정화인 거예요. 계속 사실은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줄고 있고 경제 성장이 0% 추락하고 금리도 예전처럼 0%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집값이 왜 올랐습니까? 2022년 중반부터 계속 집값이 떨어지니까 현 정부에서 계속 수요 계속 띄우는 정책을 계속 쓴 거예요.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올해 들어와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해서 지난해 40조 올해 27조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계속 집값이 뜨는 거예요. 대출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쓰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이게 마치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싸게 그 금리를 싸게 해가지고 대출하면 뭐합니까? 그래가 집값이 2억, 3억, 10억 막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 다음 젊은 세대가 막 올라오면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집값은 그만큼 올랐는데 5천만 원 싸게 금리 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최근에 얘기한 뭐 헝가리식 무슨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양쪽 당에서 다 말씀을 하세요. 무슨 2억, 3억을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지나친 애기 결혼하면 그거 애를 낳으면 뭐 금리를 갖다가 뭐 없애주고 뭐 하나 원금을 탕감하고 이것은 정말 굉장히 나쁜 정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해 20만 쌍이 우리 결혼했는데 그래서 2억씩 빌려 무려 40조 원이 그냥 시장에 풀리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애 키우는 데 쓰니까 다 집 사는 데 들어가가지고 집값 다 띄워가지고 젊은 애들 정말 희망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정책이다. 그래서 그런 정책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사교육도 그래 축소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재수를 하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 중에 아니 전 세계 후진국까지 재수해서 대학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습니까? 재수해서 대학 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시험 보는 요령 잘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없애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한국은행 총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할당제 그런 거보다 재수해가지고 수능을 다시 볼 때 그러면 그때마다 페널티를 좀 줘야 되겠다. 감점을 그래서 5%씩 주거나 내년에 한번 다시 재수해 보거나 삼수하거나 감점을 계속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수를 안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재수 한번 하려면 서울 좋은 대학에 좋은 학원은 1억씩 든다고 그래. 1억씩. 그럼 누가 그걸 갈 수 있습니까? 부자들만 자녀들 그런 데 보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데 가면 또 뭐합니까? 1년 내내 시험 문제 푸는 그러한 요령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디지털 혁명하고 디지털 사회로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출산 해가지고 지난해 23만 명 태어났는데 빨리 사회로 내보내도 부족할 판에 1년 동안 거기에 붙잡아 놔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교육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그것과 함께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유소년 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자. 20년 동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많이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게 헝가리식 그냥 대출하자 이런 얘기. 대출해주면 절대 안 된다. 결혼하고 우리가 아이를 갖고 뭐 이럴 때마다 무슨 뭐 대출한 걸 갖다 일부 탕감이 아니라 사실은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그냥 현금을 지원을 해요. 그만큼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소년 수당을 지급하자. 제가 예전부터 2017년 그때가 1.3명일 때요. 30만 명 태어나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지방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10%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거기서 제로성 게임을 시킬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국가 재난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이걸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식으로 하자. 18세까지 거기서 해요. 매달 250유로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돈은 한 36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 1.5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래도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갖다가 마저 2017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유소년 기본소득이라고 이름까지도 제가 붙여가지고 지난번 정부 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듣지도 않으셨는데,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지급하자. 지난해 23만 명 태어나고 올해 20만 명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30만 명 태어나다고 해서 그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30만 명 곱하기 1,200만 원 하면 얼마 되냐면 3조 2천억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3조 6천억이에요. 그게 우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년이 되면은 36조예요. 그 10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5조 원이에요. 45조 원. 이쪽으로 다 모으자.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방정부나 아니면 여기저기 찔끔찔끔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가자. 그런 말씀이고, 20년 되면 30만 명일 때 그런 겁니다. 30만 명. 목표도 분명하게 세우고, 최소한 이렇게 했을 때 전망은 얼마 된다라고 해서 저 30만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저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을 해서, 국립대는 저는 프랑스처럼 제1한국대, 제2한국대, 제3한국대 이렇게 해서 국립대는 하나로 거점 국립대만 일원화해서 수능 성적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서로 자유로운 학생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수도 초중고처럼 이에 의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립은 그 대신 정부의 지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세상이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디지털 혁명을 하기 때문에 교육도 교육 혁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도 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해서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일정한 수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민 교수께서 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 원인과 방법, 사실 이것도 큰 틀에서 결국 다 정치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정치로 다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명진 교수님께서는 정치개혁 시간이 없다, 참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아요. 정말 개혁해야 할 시간이 부족한데 정치개혁을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제 임현진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중국의 동북지방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중국 사회학에서 하얼빈에서 학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한 8,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겸사겸사해서 우리 항일 독립운동 묘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고구려의 국내성이 처음했던 집안에 그냥 갔을 때도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이 엄청 광개토대왕비도 있고 장수왕릉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떤 역사의 프라이드 때문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유네스코 이 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동북공정이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고구려라는 중국의 변방에 있는 이민족이 나라를 여기다 하나 세웠었는데 없어졌다, 사라졌다.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봐요. 그냥 광개토대왕비 뭐 강력해가지고. 여기 또 우리 일본 한 귀한 학자분 계십니다만은 또 광개토대왕비 보면 소위 이 묘비의 내용을 소위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쳐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글자를 조작을 해놨지 않습니까? 신라, 고구려 이
일본의 관계를 갖다. 하여튼 이 역사라는 건 이 삼국에서 보면 참 아주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용종에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를 가보면은 중국 조선족 윤동주 시인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기분 되게 나쁘죠. 그리고 이제 봉오동 전투 같은 것은 완전히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보천포 전투를 굉장히 크게 칩니다만 보천포 전투는 사실 중대급 이하 규모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일본 수사 죽일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봉오동은 대대급 전투고 청산리는 연대급 전투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유족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뭘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도천수 대표님께서 한국사에 어디로 가야 하나, 가는가 아니라 가야 하나라는 그 대주제를 주시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국회 온 김에 국회의원들 여야를 모두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정치개혁 좀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이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해외에서는 한국 침몰, 한국이 침몰한다는 얘기가 많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도 한국 자멸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이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할 일이 많지만 정치 계획을 좀 국회 왔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우리는 망하는가? 망하지 않아요. 망하려도 한 300년, 400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소위 87년 체제라고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은 그 위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도나 법을 바꾸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 이상수 대표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헌법을 너무 바꿔도 되도 안 되지만 바꿀 것을 안 바꿔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좀 표현이 학술적인 표현이 나면 한미제 정치와 코퍼레티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의 주장은 이제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절벽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절벽 시나리오, 즉 인구 절벽이 인구 감소가 지역에 소멸로 해가지고 결국 성장의 지체를 통해서 재정 압박을 주고 결국 한 300~4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씨가 마른다라는 국가절벽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국가절벽이라는 얘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인구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왔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 학자들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진영 대립입니다. 진영 대립.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경제 규모가 작을 때 사실은 누가 좀 많이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가 문제는 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은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사회적으로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활, 문화, 의식 그래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엄청난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결국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또 일종의 팬덤 정치가 여야간에 형성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문바, 박바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개딸 또 미드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진영 대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요. 자 여기 그 잠깐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 해외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소위 정서적인 양극화가 심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요. 우리나라가 제일 정서적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90% 가까이 서로 싫어합니다. 밥 먹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 배웠던 또 있어요. 오늘 이게 준비가 안 됐답니다. 아까 이 선생님은 자기 걸 가져오셨는데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소위 지지 정당을 가지고 물어보니까는 한 50% 정도가 무당파는 아니고 괜찮습니다만 50% 정도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죠. 이런 이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죠. 빨리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니 전에 조금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주의는 원래 취약한 제도입니다. 처칠이라는 그 글도 잘 쓰고 정치적인 감각도 탁월한 사람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체제라서 왜냐하면 정치 체제라면 좋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떤 국가고 정치 체제를 가져야든 어떤 것도 좋을 수.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악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민평등이라는 하나의 원칙과 또 다수지배라는 원칙이 충돌합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표현은 좋지만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다 뭐 참여민주주의다 공론화다 여러 가지 얘기한다면은 결국 간접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는 뭐냐? 뭐 오래전에 루소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투표할 때는 주인이에요. 투표 끝나자면 다 노예가 됩니다. 국회의원들 여기 구경하는 사람 없어요. 듣는 사람 없어. 행사하고 갑니다. 아까 얘기 잘하죠 야당들. 대한민국에서 뭘 했어요? 많이 했죠. 지금 여당분들은 야당이 다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야가 사실은 우리가 비판은 똑같이 비판을 줘야 돼요. 뭐 조금 더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자꾸 이렇게 제락합니다. 저기 포플라크라시, 포퓰리즘 정치, 극악 정치, 도덕 정치.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미국을 일부 정치학자들은 극악 정치라고 했어요. 소위 기업들이 돈을 내고 거기에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덕 정치도 되지만 너무 혐오감을 부리는 그런 극악 정치겠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 나라를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데 스스로 바나나 공화국이 됐다고까지 자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냐? 그런 여러 가지 밑에서 저는 프로시크라시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검찰 정치. 좀 싫어하는 분들은 검찰 통치, 검찰 독재 뭐 이렇게 지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 법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헌법 정신, 그 다음에 상권 분리, 법치주의가 중요한데 이 법치를 확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력을 통해서 수사 기소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시크라시가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또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오래전부터 헌법에다가 민주주의로 넣을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로 넣을 것이냐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넣는데 요새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맥락에서 보면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없이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립되는데 최근에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이 경제학자들이 60년대 주장했던 그런 옛날식 자유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라든지 여러 정치적인 경제적 활동에 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것이 결국은 자유주의가 가지고 자유주의가 결국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한 것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죠. 근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민중민주주의도 있고 뭐 저희도 옛날에는 뭐 인민민주주의, 민중주의 좋아했습니다만
생존을 못했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사적 이익부터 출발하지만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적 이해, 공공선을 더 중요시한다. 거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그럼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자본주의는 시민사회가 없이 가능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다. 자, 민주주의 삭정론이라서 이제 보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정치학자들,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했다가 크라이시스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후퇴, 백슬라이딩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주 일부 학자들 중에 퇴화, 디제네레이션, 아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지난 한 20, 30년간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쇠락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나아진 나라보다는 나빠진 나라가 더 많아요.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위기 후퇴 퇴화라는 얘기가 나오자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 특히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뭐 포퓰리즘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과는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이 차베스라는 공수부대 중령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포퓰리즘으로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뭐 재정이 바닥이 나고 완전히 상권분립 무너지고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북에로 탈출하고 인종국가의 골머리를 앓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포퓰리즘이 많이 등장해. 그 다음에 아시아.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좌파 포퓰리즘이 좀 강한 편이고, 이 유럽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 강한 그런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뭐 복잡한 얘기 나오고 자 뒤로 또 넘겨주시죠. 자,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얼마 전까지는 이 민주주의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을 때 완벽한 민주주의, 좀 결격 있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합쳐져 있는 경우, 그다음에 권위주의 했을 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민주주의로 올라간 나라로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의 그 연구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완벽한 민주주의. 근데 아직은 어떤 문제가 있나? 선거는 괜찮아. 그런데 결국 법의 지배가 잘 안 되고 있고, 집단 계층 간의 대결을 붙이는 정치 문화가 취약하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들이 얘기해봤죠. 다음 좀 넘기시죠. 그래서 난 고전에 그림을 하나 더 올려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앞으로. 네. 아니 계속.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뒤가 아니라 앞으로요. 아니 앞으로. 네. 요거 다음 걸 하나 좀 쳐주시죠. 근데 최근에 이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 우리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28개 민주화된 나라 중에서 보면은 거꾸로 후퇴하고 있다. 요새 최근에 얘기하는 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대 정부를 저기다 우리말로 표현해놓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여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좀 들어보시죠. 그럼 뭐가 문제냐? 다른 건 괜찮은데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정부의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인 양극화가 일어나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자, 그럼 다 싹 넘겨주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다 넘기세요. 다 넘겨주세요. 쭉 앞으로 쭉. 아, 요 전에 고천전. 전에 죄송합니다. 고천. 네.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의회와 정부를 연결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정치 대표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시민과 정부를 연결시키는 게 이 조정책입니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눌러주시죠. 다음으로 여기 이거 아니 이것도 넘겨주세요. 뭐 다 필요 없네요. 아니 여기 그다음 아니 그다음은 그 전인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림으로 갑시다. 그림으로 쭉 가서 자 아까 이 대표님도 이상 대표님도 순간 없이 권력도 좀 얘기 나왔는데 아니 앞으로 쭉 네. 쭉 네, 이것도 넘기세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고 쭉 넘기시죠. 쭉 네. 쭉 요게 뭐냐면은 요새는 협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파트너는 정착자가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결국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상당수가 인종, 언어, 종교에서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결국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사회 구조가 갈라질 때, 다음적으로 갈라질 때 엘리트들이 좀 연합하는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야 돼서 그 협의민주주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협의민주주의를 옛날에 표현해주고 요새는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는데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12명의 총리, 독일은 6명의 총리, 미국은 12명의 대통령, 한국은 14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유럽 중에서 특히 이 독일은 6명의 총리, 아데나우가 8년, 메르켈도 8년, 또 누군가요? 그 친구도 한 6년. 이것이 연정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내각제에 관한 연정. 네, 알았습니다. 네. 근데 내각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정치 대표 체계와 이 조정 체계를 바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각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아까 그림을 이제 몇 가지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이건 좀 꼭 보셔야 돼요. 쭉 전에. 야 여기. 자, 네. 이게 한번. 이 단순 나주제하고 이게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 결국 정답지가 양당되냐 다당되냐. 대통령 중심제 소송 문제가 어렵습니다. 안정성은 높은데 대표성은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각제하고는 비례대표제가 어울립니다. 근데 안정성은 흔들리죠. 대표성은 높은데.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려면 연정을 합니다. 연정이 뭐 처음부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로 갈리다 보니까는 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나쁜 게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 브라질 같은 경우. 이거는 궁합이 잘 안 맞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 중에 소설 문제인데 저는 원래 내각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 사회가 다음에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의회 중심제에서 소위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식으로 지역구로 중대선거가 아닌 동학적으로 바꿔야 말씀드립니다. 자, 또 여기 보세요. 제도와 불평등 관계를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처분 소득이나 시장 소득의 진위계수를 보면 파란 표거든요. 다수결 민주주의가 훨씬 나아요. 한국은 다행히 진위계수가 좋은 편이다. 2배 좋은 편이에요. 타이어로. 이 보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 시장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에서 불평등도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장하는 거는 이 지금까지의 소위 이 주주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본주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주자본주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소위 오너와 주주와 고객과 종업원들 위주인데 그걸 넘어서서 가능하면은 소위 하청업자도 포함시키고 또 이 지역사회도 포함시키고 NGO도 포함시키는 식의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소위 X축은 다수의 정치와 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치 대표축입니다. 이 Y축은 이익조정 체계, 대학 다원주의와 코퍼레티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제 정치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좀 더 합의 정치, 좀 코퍼레티브적인 쪽으로 나아가 있는 얘기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요새 편하게 말씀드리면 ESG라고 있잖아요. ESG요. 지금 뭐 ESG 안 하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럽에 있는 나라는 ESG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ESG가 내장되어 있다. 미국 같은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ESG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몇 년 전에 22개 대기업 오너들이 모여가지고 ESG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CEO 입장에서만 선언적으로 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지역은 2개밖에 없어요. 아직도 대기업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로 합니다. 이 환경 문제를 좀 자기들이 좀 편의대로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는 이제는 뭐 그린워싱, 블루워싱 정도가 아니라 ESG 워싱까지 얘기합니다. 중소기업들은 ESG 할 수 있는 여러 개 없어요. 대기업들이나 해야 되는 대기업들도 지금 하나 피해가려고 하는데 수출 먹고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좀 더 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합의제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좀 우려하고 좀 역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도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방청 오늘 끝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요거는 내가 꼭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요걸 꼭 짚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질문 요지를 이렇게 좀 메모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한 분 정도씩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역사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대중적으로는 최근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닌데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여러분들 호사카 유지 왜 한국으로 기여했으면 왜 한국 이름을 안 붙이고 왜 일본말을 쓰냐, 일본 이름을 쓰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많은데 나는 일본 이름을 갖고 한국에 기여한 것이 더 의미가 있어서 일본말을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충격도 받고 또 감동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그중에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예,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이의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 책자로서 제 발제문의 네 번째 정도로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이로 선언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이로 선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당시 연합국의 대표 세 사람 루즈벨트, 처칠, 잔제스가 만나서 이탈리아가 당시 항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세계 대전의 향방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의 세계 질서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 가이로 회담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이로 선언에서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특별조항이었습니다. 이 한국특별조항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삼국은 한국의 노예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켜서 독립시킴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한국특별조항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한국이 실제로 독립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조항의 적당한 시기에 라는 것에 우리 한국 사람은 집중되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 혹은 이거 장탁이냐 반탁이냐 이런 소동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이 한국 특별조항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바로 한국을 수식하고 있는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 노예 상태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이 왜 나왔는가? 이것은 일본 쪽에 좀 몇 가지 논문이 있는데 당시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조선 인민들은 일본인하고 같은 평등한 권리가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인의 노예다. 이게 특히 영국이나 미국 쪽에 잘 조선 사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결론이었고 그러한 보고서가 미국 정부, 영국 정부에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노예 상태다.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독립이라든가 해방 이러한 말은 김구 선생님의 설득으로 가이로 회담에 참여한 잔제수, 장계석이 한국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루즈벨트의 편지를 보낸 이승만 쪽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특별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한국, 이것은
당시 막 요새 좀 이상한 놈들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때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라든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본인이라기보다 일본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도 조선인은 2급 일본인이고 대만인은 2등 일본인, 3등 일본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쪽은 이름뿐이고 그냥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형법에서는 태형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일본의 형법에 태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태형라는 것이 쭉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법적으로도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나라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문제도 같은 거 일본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쭉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형법적인 차이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선거권 이거 없었습니다. 그 조선의회라든가 조선의 자치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서는 조선에서 일본 국회의원이 나오면 이것은 그 하나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선거권 그리고 비선거권을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증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극성을 결정하는 그 선거권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그 의무만 강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친변제 그리고 친형 이러한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때는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다 부여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도 일본 안에 그 법적인 그 산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당시 친변제를 즉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변제부터 시작된 거죠. 잘 아시잖아요. 일본은 처음부터 친변제입니다. 그리고 진연도 일본은 1939년부터 했는데 한반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집 관할선 그러나 마지막은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역시 그 진영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노예 상태에 계속 당시 한국 국민을 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들도 미국의 그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노예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미국의 주인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매를 맞는 것이 그 미국 흑인들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한국 사람들도 그거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분들은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비참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니까 말을 계속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뭐라고 할까 논쟁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과거
그 조선인들은 일본인이었다, 같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일제 강점기가 되기 이전에 이르치네라는 그러한 제초의 진일 조직이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운동을 펼친 사람들이죠. 이 이르치네를 만든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폐후에 있어가지고 송병준이라는 제초의 밀청이 이 이르치네를 그 일본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조직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완용 이 총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여서 이완용을 당시 대한제국의 총리로 하여서 자신은 거기서 여러 가지 대신을 지냈습니다. 송병준은 대단히 나쁜 놈이고 한일 합방 운동을 계속 종례하면서 일본의 카츠라 타로라는 당시 총리하고도 몇 번 만나가지고 요구합니다. 조선 한반도를 일본에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1억엔 달라고. 당시 1억엔이라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원으로 말하면. 네. 일본은 분할을 하여서 오르마 줬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1억엔 당시도 어려우니까요. 완전히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그 송병준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한국에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송병준은 일제 강점기가 된 이후에 홋카이도에 땅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일본 홋카이도 560만 평 땅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에서 백작 차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르와이 에도를 해요. 이르와이 나소소 에도하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주도식까지 했습니다. 노다 헤이지로라고 자신이 그 일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붙였어요. 아직 찬식해명 조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스스로 일본 이름을 제초로 만든 조선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노다 대강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대단히 성공한 밀청 진일파였어요. 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당시하고 비슷한 상황. 그래도 45년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은 가이로 선언을 다 수용했습니다.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이라는 부분은 국제법이 되어서 포츠담 선언에도 흡수가 되어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서 무조건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었던 노예 상태였던 그러한 일제 강점기라는 것은 지금 그때 합법이었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국제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카이로 선언, 한국 특별 조항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시간이 제한돼서 하고 싶은 준비하신 말씀을 다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오늘 이 모임을 만드셨다고 할까? 이걸 준비하신 우리 김삼열 회장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독도 문제를 비롯한 우리 역사 문제를 대중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한 그런 SNS 같은 거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호사가 이기지 교수님을 이제 그런 곳에 모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이제 좀 시간이
제안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분야별로 세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먼저 하신 분은 가셨으니까 좀 그렇게 하고 두 분께서 임 교수님하고 우리 호사가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만 받겠습니다.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우리 여성이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 평화통신연대와 남북경영본부 사무부장 이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기시다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것이고 제 생각에는 독도를 나눠 가지자라는 말을 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호사카 유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그러한 노골적인 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예를 들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라는 노골적인 말은 일본이나 미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곤독 관리하자라든가 이러한 현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곤독 관리가 되어 있고 결국은 일본이 독도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방향. 그리고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어가지고 삼국에서 일단 관리를 하자. 왜냐하면 동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일본이 하지 않고 미국으로 내세워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말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면 그냥 독도는 원래대로 한국만 관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합의를 할 거예요. 독도는 한국이 온도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일본이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쟁 지역을 하면서 결국은 뺏으려고 그러한 일본 자위대의 모든 지도에 독도는 일본이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위대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지도 속에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도 상공을 다른 나라 비행기가 러시아나 중국의 비행기가 지나가면 자위대가 나가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하고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독도를 공동관리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절대 막아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밖에 또 질문 있습니다. 예, 저 뒤에 마이크 갖다 주시죠.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질문의 요점만. 토착의 구방멸 시민행동 조동원입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일본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건 친일을 확실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같이 자기 때문에. 이 의미와 우리가 한국인들 말하는 친일파는 민족 반역자를 의미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한국인도 저는 봤습니다. 일본하고 친한 게 뭔 죄야? 그런 사람도 진짜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정확하면 반역자라고 누구나 처단해야 된다 했지만 일본하고 뭐 친한 게 뭐 죄야? 이런 논리가 없는 말을 한국인들이 많이 쓰고 또 일본 위안부란 말 씁니다. 한국인들이. 위안부는 그 말 속에 컴포트 위민이라는 그 말은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몸을 갖다 바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노예를 섹슈얼 슬레이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호사카 교수님이 명확하게 좀 우리 한국인들이 논리가 별로 없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귀한 일본인으로서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가끔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 분쟁이라고 보통 분들이 말을 하고 그 아나운서들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일본 말이라고 해서 제가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분쟁이라는 말을 쓰면 독도가 일본연도 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이 아마 고등학교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말의 의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요, 혹시 위안부라는 말을 쓸 때는 원래는 성노예이기 때문에 그 위안부라고 문자에 쓸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는 위안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죠. 위안부라고 원래는 쓰면 안 되는 말이다라는 교육, 원래는 성노예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성노예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만 위안부만으로도 안 되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든가 그러한 말에 대한 교육, 기타 징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강제징용, 그러한 말에 대한 의미죠. 또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당시 일본인이었다. 그것으로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일본인이었다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고 무슨 말이었는지 이거 지금 일본이 그 논리로 그때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징용으로 간접적으로 노동시켜도 합법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지금 당신은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 논리를 갖다 붙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말에 대한 학습 이게 하나의 말이지만 어떤 깊은 그 입체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도 교육이니까. 그럼 우리 호사카 교수님한테 질문이 가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임현진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한 걸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상석 우리 장관님 가셨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번에 지난번 2일 날인가요? 9월 2일 날 우리 국회가 좀 늦게나마 개원을 했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오원재 국회의장이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대통령 5년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이상석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치학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원래는 대통령제를 고집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한반도적인 상황에서 볼 때. 근데 이제 5년 단임제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대통령제를 하려면은 4년 중임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 내각제는 사실은 내각제가 되려면 이제 관료들의 소위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협상 문화의 좀 발전이라든지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소위 권력 구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너무 분화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는 대통령제만은 안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제는 소선거주하고 궁합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대선거구나 도농복합회로 가려면은 다당제 체제에서 가려면은 내각제가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원집정제는 최근에 프랑스 경험에서 봤듯이 연정보다는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도 불가피하게 다당제 안에서 내각제로 갈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국회를 보내야 돼요.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경론을 벌이고 그래서 뭔가 정책을 소위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협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결국 다당제, 내각제, 권력구조 그다음에 선거구제는 중대선거 물론 중대선거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농복합 그리고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야죠. 비례대표를 지난번에 21대, 22대에 걸쳐서 이뤘던 미성정당이라서 이건 진짜 아주 나쁜 거죠. 저는 국회의원들 불신합니다.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1섹션 대한민국 글을 묻다 정치 분야, 제가 한 마디 사회 할게요. 분야. 아까 그 예. 오사카 유지 예. 목사님 계셨는데 아까 그 일제 강점기라고 했는데 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잠시만 역사적 인물이 일본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반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거기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맺으면서 그 속에 한일 협정 문서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협정에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협정 중에서 사실 일본에 굉장히 많은 한국 문화재가 가 있지만 그게 약탈된 문화재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안에서는 국외 소재 그 한국 문화재 반환 재단이라든가 있어요. 예, 제가 거기서도 보고서를 아주 두꺼운 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제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반환 운동이라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그 일본인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연구라는 것도 조사라는 것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북한 쪽에 유래하는 문화재는 일본은 한국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1965년에 합의가 남한에 유래하는 문화재만 일단 대한민국에 돌려준다.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하면 북한 쪽에 유래하는 문화재 일본에 있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하고 수교한 이후에 하겠다. 그때 사실 박정희 정권이 그것을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그 전에 그 뭐였지 하나 북한 문화재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북한 쪽에 일본이 직접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것도 제가 조금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너무 말씀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만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길을 묻다 발표와 토론과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